처음 그 향수 냄새를 맡았을 때만 해도 저는 그것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관능적인 그 향기는 마치 금지된 열매의 냄새처럼 제 코끝을 자극했고 그 순간부터 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45살의 저는 그저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결혼 8년 차, 남편과 함께 아늑한 아파트에서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었죠. 남편은 중견기업의 부장으로 승진을 앞두고 있었고 저는 프리랜서 번역가로 집에서 일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한 덕분에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었고 주변에서는 성숙하고 안정적인 부부라며 부러워하곤 했어요. 하지만 평온했던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건 남편의 작은 변화들로부터였습니다. 평소보다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고 주말에도 골프 약속이나 회식이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승진을 앞두고 바쁜 시기구나 하고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표정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변화, 평소 좋아하던 홈메이드 요리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제가 말을 걸어도 딴 생각을 하는 듯한 모습들이 점점 더 뚜렷해졌어요. 결정적인 단서는 남편의 셔츠에서 발견한 작은 얼룩이었습니다. 깃부분에 묻어있던 연한 핑크색 자국이었는데 분명히 립스틱 같았어요. 제가 사용하는 붉은 톤과는 전혀 다른 색깔이었죠.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지하철에서 누군가와 부딪혔나 보다며 어색하게 웃더라고요. 그럴듯한 변명이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작은 의혹의 씨앗이 심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더 많은 증거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남편 차에서 발견한 긴갈색 머리카락은 제 검은 머리와는 완전히 달랐지만 이번에도 남편은 동료의 차를 빌렸다는 설명으로 넘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그 향수였어요. 남편의 옷에서 계속해서 나는 그 달콤하고 농밀한 향기는 제가 절대 사용하지 않는 종류였습니다. 무겁고 관능적인 그 향수는 마치 여성의 체온과 섞여서 더욱 진하고 야릇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어요. 그 향수의 정체를 알게 된 건 회사 창립기념일 파티에서였습니다. 남편을 깜짝 방문했는데 거기서 그 향수의 주인을 만나게 되었어요. 김소연이라는 여자였습니다. 남편보다 7살 어린 마케팅팀 과장이었죠. 처음 본 소연은 정말 매력적인 여자였어요. 키가 168cm 정도로 모델처럼 날씬했고 짧은 보브 헤어가 시크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주었습니다. 메이크업도 완벽했어요. 특히 입술에 발린 선명한 레드 립스틱이 그녀의 하얀 피부와 대조를 이루며 묘하게 도발적으로 보였습니다. 소연이 남편과 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제 직감은 더욱 확실해졌어요. 그녀의 시선과 몸짓에서 뭔가 특별한 친밀감이 느껴졌거든요. 남편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단순한 동료 사이의 그것이 아니었고 가끔씩 남편의 팔을 가볍게 터치하는 자연스러운 스킨십도 눈에 띄었습니다. 남편 역시 그녀 앞에서는 평소와 다른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더 생기 있고 더 젊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평온했던 일상은 산산이 부서졌고 대신 의심과 불안이 제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모든 행동을 예리하게 관찰하게 되었고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제 조사는 점점 더 체계적이고 치밀해져 갔어요.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행동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다만 통화 기록에서 소연의 번호를 자주 발견할 수 있었고 문자 메시지들도 업무상 필요 이상으로 친밀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과감한 방법을 선택했어요. 남편의 주머니와 지갑을 수시로 뒤지기 시작한 거죠. 영수증들을 확인해보니 제가 모르는 레스토랑과 카페에서 결제한 내역들이 많았어요. 특히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과 와인바에서의 결제 내역이 눈에 띄었는데 남편 혼자서는 절대 가지 않을 곳들이었습니다. 더 대담하게는 남편의 차에 작은 녹음기를 숨겨놓기도 했어요. 며칠 후 확인해보니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소연과 나누는 친밀한 대화들, 서로를 부르는 애칭들, 그리고 만날 약속을 정하는 내용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한 달 정도 이런 식으로 정보를 수집한 후 저는 드디어 확실한 증거를 잡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골프를 간다고 했던 어느 토요일, 저는 몰래 뒤를 따라갔어요. 하지만 남편이 간 곳은 골프장이 아니라 경기도의 조용한 펜션이었습니다. 펜션 주차장에 숨어서 지켜보는데 남편이 차에서 내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차가 도착했어요. 바로 소연의 차였습니다. 소연이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그녀는 평소 직장에서 보던 정장 차림이 아니라 몸매가 드러나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화장도 평소보다 더 진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펜션 앞에서 만나는 순간을 직접 목격했을 때의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남편이 소연을 부드럽게 끌어안았고 소연은 남편의 목에 팔을 두르며 깊은 키스를 나누었습니다. 8년 결혼 생활 동안 제가 믿어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허상으로 변해버리는 순간이었어요. 두 사람이 펜션 안으로 들어간 후 저는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슬픔보다는 배신감이 더 컸어요. 하지만 눈물이 마르자 제 마음속에는 다른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분노와 함께 정교한 복수에 대한 욕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한 거죠. 집으로 돌아와서 며칠 동안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단순히 따져 묻고 이혼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 뻔했습니다. 저는 더 특별하고 완벽한 복수를 원했어요. 그런데 우연히 소연에 대한 추가 정보를 알게 되면서 제 계획은 더욱 구체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 역시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소연의 남편은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였습니다. 이준호라는 이름의 39살 남자였어요. 잘생기고 부유한 의사였죠. 결혼한 지 3년 정도 되었고 아직 아이는 없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부부였습니다. 소연은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었고 남편은 인기 있는 성형외과 의사였으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 완벽함이 제게는 더 큰 기회로 보였어요. 그때부터 제 머릿속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복수 계획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불륜을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 수 있는 방법 말이에요. 저는 먼저 이준호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그의 일상과 성격을 파악했어요. 그는 정말 소연을 사랑하는 것 같았어요. SNS에는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많았고 소연을 자랑하는 글들도 자주 올렸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수집했어요. 이준호의 병원은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고급 성형외과였고 주로 연예인들과 상류층 여성들이 많이 찾는 곳이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본 그의 사진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키가 크고 잘생긴 외모에 지적인 인상까지 겸비한 남자였습니다. 의학 박사 학위에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까지 스펙도 완벽했어요. 저는 처음에는 단순한 폭로를 생각했지만 점점 더 정교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게 되었어요. 그냥 이준호에게 아내의 불륜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이 직접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모든 것을 조종하기로 한 거죠. 먼저 저는 완벽한 가짜 신분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박은지, 나이는 38살로 설정했어요. 남편이 대기업 임원이고 강남에 거주하는 부유한 주부라는 배경을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번역일로 벌어둔 돈이 꽤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 여유는 충분히 연출할 수 있었어요. 명품 옷과 가방, 액세서리까지 모두 새로 구입해서 완벽한 상류층 여성의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다음으로는 외모 변신에 신경을 썼어요. 긴 머리를 어깨선까지 자르고 웨이브를 넣어서 우아한 느낌을 연출하고 평소에 내추럴한 메이크업이 아닌 좀 더 화려하고 세련된 스타일로, 특히 립스틱은 고급스러운 와인 레드 컬러를 선택해서 성숙한 여성의 매력을 강조했어요. 너무 노골적이지 않으면서도 여성스러운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몸에 적당히 맞는 브라우스와 스커트, 가느다란 목선을 강조할 수 있는 목걸이와 여성스러움을 연출할 수 있는 귀걸이 등 이미지 변신을 위한 모든 준비를 끝내고 드디어 이준호의 병원에 전화를 걸었어요. 성형수술에 관심이 있어서 상담을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접수 직원이 어떤 부위 수술을 원하는지 물어보자
저는 가슴 성형을 고려하고 있다고 대답했어요. 물론 실제로 수술을 받을 생각은 없었지만 가장 개인적이고 민감한 부위의 상담이라면 의사와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첫 상담 예약은 일주일 후로 잡혔어요.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성형수술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가슴 성형의 종류, 수술 방법, 부작용, 회복기간 등에 대해 인터넷으로 철저히 조사했어요. 실제 환자처럼 보이기 위해서였죠. 또한 상담 중에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방법들도 미리 계획해뒀습니다. 드디어 첫 상담날이 되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그 고급스러운 분위기에 놀랐습니다. 마치 호텔 로비 같은 인테리어에 클래식 음악이 은은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접수 데스크부터 대기실까지 모든 게 세련되고 우아했습니다. 역시 강남 최고급 성형외과다운 모습이었어요.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다른 환자들을 관찰해봤어요. 대부분 저처럼 잘 차려입은 중년 여성들이었고 몇몇은 젊은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모두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도 그들과 어울리도록 품격 있게 행동했습니다. 잠시 후 간호사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상담실로 안내받으면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드디어 소연의 남편을 직접 만나게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책상 뒤에 앉아있던 이준호와 눈이 마주쳤어요. 사진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키가 정말 크고 어깨가 넓어서 의사 가운을 입은 모습이 매우 든든해 보였어요. 얼굴도 조각처럼 잘생겼고 특히 눈빛이 예리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목소리도 낮고 안정감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박은지님. 이준호입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그가 일어나서 인사를 하는 모습에서 교양 있는 신사의 매너가 느껴졌어요. 상담을 시작하면서 그는 정말 전문적이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가슴 성형의 여러 방법들, 각각의 장단점, 수술 과정과 회복 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었어요. 저는 그의 설명을 들으면서 적절한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미리 공부해둔 덕분에 마치 정말 수술을 고민하는 환자처럼 보였을 거예요. 상담이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결혼한 지 좀 되다 보니까 남편한테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어서 고민이라고, 요즘 남편이 예전만큼 관심을 안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어요. 제가 조금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하자 이준호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환자의 고민을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면서, 하지만 수술보다는 우선 부부간의 대화가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고 조언해 주더라고요. 정말 성실한 의사다운 대답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좀 더 개인적인 접근이 필요했거든요. 사실 제가 자신감이 많이 없어졌다고, 결혼 전에는 나름 예쁘다는 소리도 들었는데 지금은 거울 보기도 싫어진다고 털어놓았어요. 제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고백하자 이준호가 잠시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환자의 개인적인 고민을 들어주는 것도 의사의 역할이지만 너무 사적인 이야기가 되어가는 것 같아서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고, 지금도 충분히 아름답다고 말해주더라고요. 그가 잠깐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여는 모습에서 제가 원하던 반응을 읽을 수 있었어요. 저를 여성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죠. 첫 상담은 1시간 정도 진행되었어요. 마지막에 이준호는 수술을 서두르지 말고 충분히 고민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상담 예약을 잡으면서 더 자세한 검사와 상담을 받아보라고 했어요. 상담을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첫 번째 단계가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했어요. 이준호는 전문적인 의사였지만 동시에 한 명의 남자이기도 했거든요. 제가 매력적인 여성 환자로서 그의 관심을 끌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일주일 후 두 번째 상담에서는 좀 더 과감한 접근을 시도했어요. 이번에는 더 섹시한 스타일의 옷을 선택했습니다. 깊게 파인 블라우스에 타이트한 스커트를 입고 갔어요. 메이크업도 더 진하게 했고 향수도 달콤하고 관능적인 것으로 뿌렸습니다.
이번 상담에서는 실제 검사도 받아야 했어요. 가슴 성형을 위한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실제 신체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이준호는 여자 간호사가 함께 있는 상황에서 검사를 받으라고 했지만 저는 굳이 의사 선생님께서 직접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했어요. 다른 곳에서 상담받을 때는 모두 의사 선생님이 직접 봐주셨다면서 전문적인 의견을 듣고 싶다고 애교 섞인 목소리로 부탁했죠. 제가 부탁하자 이준호는 잠시 고민하더니 승낙했어요. 다만 간호사가 함께 있어야 한다고 했지만 저는 너무 부끄럽다며 혼자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검사를 위해 상의를 벗고 검사복을 입었어요. 이준호가 들어왔을 때 저는 의도적으로 검사복을 제대로 입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깨끈이 흘러내려서 어깨와 쇄골 라인이 드러나 보이도록 했어요. 죄송하다고, 이걸 어떻게 입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당황한 척하며 말했죠. 제가 그렇게 말하자 이준호의 시선이 잠깐 제 몸을 훑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얼굴이 살짝 붉어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다가와서 검사복을 정리해주는 동안 저는 의도적으로 몸을 가까이 댔어요. 그의 손이 제 어깨에 닿는 순간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이야기, 외로움을 느끼는 이야기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준호는 전문적으로 행동하려고 노력했지만 점점 제 이야기에 빠져드는 모습이었어요. 사실 남편이 요즘 다른 여자를 보는 것 같다고, 확실하지는 않지만 느낌상 그런 것 같아서 너무 힘들다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이준호가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으면서 그런 일로 힘들어하고 계셨냐며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다고 위로해주더라고요. 그의 목소리에서 동정심이 느껴졌어요.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부인분을 정말 사랑하시나 보다고, SNS에서 봤는데 정말 다정하게 사진도 많이 올리시더라며 부럽다고 말했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이준호가 잠시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환자가 자신의 사생활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란 것 같았습니다. 그가 어색하게 대답하는 모습에서 뭔가 미묘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어요. 아마 소연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소소한 불만들이 있었을 거예요. 완벽해 보이는 부부라도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상담이 끝난 후 저는 더 적극적인 접근을 계획했어요. 이준호에게서 미묘한 관심을 느꼈거든요. 다음 만남에서는 더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어야 했어요. 세 번째 상담 약속을 잡으면서 저는 특별한 부탁을 했어요. 다른 환자들이 많은 시간에는 부담스러우니까 늦은 시간에 개인적으로 상담을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수술을 정말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상담받고 싶다는 이유였어요. 이준호는 처음에는 조금 망설이는 것 같았지만 결국 저녁 8시에 개인 상담을 하기로 했어요. 약속 시간에 맞춰 병원에 도착하니 대부분의 직원들은 퇴근한 상태였고 조용한 분위기였습니다. 접수 데스크에는 간호사 한 명만 남아 있었고 곧 이준호가 직접 나와서 저를 맞이했어요. 늦은 시간에 오느라 수고했다면서 이쪽으로 오라며 저를 상담실로 안내하면서 그가 제 모습을 슬쩍슬쩍 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오늘 제 모습이 평소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라는 확신이 드는 순간이었죠. 상담실에 들어가니 분위기가 낮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조명이 부드럽게 조절되어 있었고 외부의 소음도 거의 들리지 않아서 정말 은밀한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둘만의 공간에 있는 것 같았어요. 이준호가 오늘은 최종 결정을 위한 상담이냐고, 지금까지 고민 많이 했을 것 같다고 말을 꺼내자 저는 미리 준비해둔 시나리오를 실행에 옮겼어요. 사실 많은 고민을 했는데 제 상황이 좀 복잡해졌다고, 남편 몰래 하려고 했던 건데 최근에 남편이 저를 더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이준호가 관심 있게 들어주면서 어떤 의심을 하는 건지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요즘 예뻐지려고 노력하는 것들을 보고는 다른 남자가 있는 거 아니냐고 의심한다며 정말 억울하다고 말했어요. 남편을 위해서 예뻐지려는 건데 말이에요. 제가 억울하다는 듯이 말하면서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히도록 연기했어요.
이준호의 표정이 점점 더 동정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정말 힘들겠다고, 부부간의 신뢰가 없으면 모든 게 어려워진다며 진심 어린 위로의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의 반응들은 딱 제가 원하고 의도했던 반응이었어요. 이제 좀 더 개인적인 이야기로 넘어갈 차례였습니다. 선생님이 정말 부럽다고, 부인분과 그렇게 다정하게 지내시니까 좋겠다면서 저희는 언제부터인가 대화도 없어지고 스킨십도 없어져서 정말 외롭다고 쓸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이준호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의외의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완벽하지는 않다고, SNS에 올리는 건 그냥 보여주기 위한 거고 실제로는 다르다며 말끝을 흐렸어요. 그의 말은 멈췄지만 저는 그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소연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이건 정말 예상치 못한 기회였어요. 그러시군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행복해 보이셨는데 역시 모든 부부가 다 힘든 점이 있나 보다고 이해한다는 듯이 말하자 이준호가 조금 더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요즘에는 아내가 일에만 집중하고 있어서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집에 와서도 계속 일 이야기만 한다고 털어놓더라고요. 그 불만을 들으면서 저는 소연이 얼마나 남편을 소홀히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아마도 제 남편과의 불륜에 정신이 팔려서 정작 자신의 남편은 방치하고 있었던 거죠. 정말 안타깝다고, 선생님 같은 분을 그렇게 대하다니 이해가 안 된다면서 전 그런 남편이 있다면 정말 소중히 할 텐데라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준호가 제 눈을 똑바로 보았어요. 그 순간 공기가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가 제가 보기에 은지 씨는 정말 좋은 분 같은데 남편분이 왜 그런 의심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제 편을 들어주는 말을 했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부드러워졌어요. 분명히 저를 여성으로 의식하기 시작한 거였죠. 저도 모르겠다고, 요즘은 집에 있는 것도 숨이 막혀서 이렇게 선생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가장 편하다고 의미심장하게 말하면서 그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의자를 살짝 앞으로 당기면서 우리 사이의 거리를 줄였습니다. 이준호도 저와 이야기하는 시간이 좋다고,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눈 것 같다며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그의 시선이 제 얼굴에서 잠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것을 봤어요. 남자로서 저를 의식하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였습니다. 혹시 저 때문에 너무 늦게까지 시간을 빼앗긴 건 아닌지, 집에 가셔야 하는 거 아닌지 걱정스럽게 물어보자 이준호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요즘 아내가 워낙 늦게 들어와서 집에 가도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서 소연이 얼마나 자주 늦게 들어오는지 알 수 있었어요. 제 남편과 만나느라 참으로 바쁘기도 하겠죠.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저는 오히려 기회를 찾았습니다. 그럼 오늘은 저랑 저녁이나 드시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좋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끊기기 아쉬워서요. 그것도 좋겠네요. 어차피 집에 가도 혼자일 텐데. 제 대담한 제안에 이준호는 잠시 놀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거절하지는 않았어요. 병원 근처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함께 했어요. 분위기 있는 조명과 와인이 우리 사이의 거리를 더욱 좁혀주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이준호는 점점 더 개인적인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사실 결혼 생활이 생각보다 외롭다고, 아내는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고 저와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다고 와인을 마시면서 솔직한 심경을 털어놓더라고요. 그런 말을 하는 그를 보면서 제가 원하던 바로 그 지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선생님 같은 분이라면 어떤 여자든 행복할 텐데 부인분이 선생님의 소중함을 모르시는 것 같다며 그의 손을 살짝 만지면서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이준호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봤어요. 와인의 영향도 있었지만 분명히 저에게 마음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가 저는 정말 이해심이 많은 것 같다고, 남편분이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라며 제 손을 잡고 말하는 순간 저는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는 것을 느꼈어요. 선생님, 오늘 밤 저와 함께 있어 주실 수 있나요? 정말 외로워서.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부탁하자 이준호가 잠시 망설였어요. 이성과 감정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안 될 것 같다고 말하는 그에게 아무도 모를 거라고 그냥 오늘 하루만 서로 위로가 되어주면 안 되겠냐며 간절하게 부탁하면서 그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이준호의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것 같았어요. 정말 아무도 모를 거죠? 그날 밤 호텔에서 일어난 일은 제 계획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이준호는 처음에는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점점 저에게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정말 오랫동안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했던 것 같았어요. 귓가에 그의 이름을 속삭이면 낮은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소연이 얼마나 그를 소홀히 했는지 알 수 있었죠. 이제 계획한 복수를 실행할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저는 준호 씨와의 관계를 지속하면서 동시에 그와 소연 사이를 이간질하기 시작했어요. 준호 씨에게는 소연이 다른 남자와 수상한 행동을 한다는 정보를 흘렸고 소연에게는 익명으로 남편이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다는 사진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준호 씨는 소연의 야근이나 회식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소연은 남편의 늦은 귀가를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준호 씨를 더욱 깊이 유혹해갔어요. 그는 점점 저에게 빠져들었고 아내에 대한 의심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몇 주 후 저는 더 치밀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어요. 소연과 제 남편이 만나는 호텔에 준호 씨를 유인한 거죠. 그날 준호 씨에게는 급한 환자가 있어서 그 호텔 근처로 왕진을 나가야 한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겠다고 했어요. 준호 씨가 호텔에 도착했을 때 소연과 제 남편이 함께 로비를 지나가는 모습을 목격하게 했습니다. 그 순간 준호 씨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직접 본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당신 아내가 저 남자와 정말 오래됐나 봐요. 제가 전에도 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준호 씨의 귓가에 속삭이자 그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표정으로 소연을 따라가려고 했지만 저는 지금 가면 당신만 바보가 된다고 차라리 복수를 하는 게 어떻냐며 그를 막았습니다. 그날 밤 준호 씨는 완전히 저의 사람이 되었어요. 분노에 가득 찬 그는 저와 함께 소연과 제 남편에 대한 완벽한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강력한 동맹이 생긴 거였어요. 저희의 복수는 정말 치밀하고 잔인했어요. 먼저 소연의 회사에 익명으로 그녀의 불륜 사진들을 유포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사진이 아니라 준호 씨가 의학적 지식을 이용해서 소연의 몸에 추적 가능한 흔적을 남겨놓은 상태였어요. 소연이 모르는 사이에 특수한 형광물질을 주입해서 블랙라이트를 비추면 선명하게 드러나는 표시를 만들어 놓았거든요. 회사 동료들이 소연을 의심하기 시작했을 때 누군가가 익명으로 블랙라이트와 함께 소연의 몸을 확인해보세요 라는 쪽지를 보냈어요. 결국 소연은 회사 화장실에서 동료들에게 둘러싸여 굴욕적인 검사를 당하게 되었고 형광 표시가 발견되면서 모든 것이 들통났습니다. 동시에 제 남편의 회사에도 비슷한 조작을 가했어요. 준호 씨가 제공한 특수 약물을 남편의 커피에 몰래 넣었는데 이 약물은 며칠 후에 남편의 몸에 이상한 발진을 일으키게 했어요. 그 발진의 패턴은 소연의 지문 모양과 정확히 일치하도록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회사 사람들이 남편의 발진을 보고 의아해할 때 익명의 제보자가 이것이 특정 여성과의 접촉으로 인한 것이라는 의학적 분석을 제공했어요. 하지만 가장 잔인한 복수는 따로 있었어요. 저는 준호 씨와 함께 소연과 제 남편을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로 한 거죠. 준호 씨의 의료진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두 사람의 의료 기록을 조작했습니다. 소연에게는 성병 진단 기록을, 제 남편에게는 정신질환 진단 기록을 만들어서 보험회사와 직장에 유출시켰어요. 물론 이 모든 기록들은 가짜였지만 워낙 정교하게 만들어져서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소연은 직장에서 즉시 해고당했고 제 남편도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들의 사회적 신용도는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물론 이 모든 기록들은 가짜였지만 워낙 정교하게 만들어져서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소연은 직장에서 즉시 해고당했고 제 남편도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들의 사회적 신용도는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가장 치명적이었던 건 저희가 두 사람의 가족들에게까지 거짓 정보를 퍼뜨린 거였어요. 소연의 부모님에게는 딸이 약물 중독자라는 가짜 의료 기록을 보냈고, 제 남편의 부모님에게는 아들이 도박 중독으로 치료받고 있다는 거짓 서류를 전달했습니다. 가족들마저 등을 돌리게 되자 두 사람은 완전히 고립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준우 씨와 저는 더욱 가까워졌어요.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하면서 진짜 동지애가 생겼거든요. 복수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에 대해 완전히 솔직해질 수 있었고, 이상하게도 이런 어둠 속에서 진짜 사랑이 싹트기 시작한 거죠. 복수가 절정에 달했을 때 소연과 제 남편은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상태였어요. 직장도, 돈도, 가족도, 심지어 서로에 대한 신뢰마저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원망하며 끝없는 다툼을 벌였고 결국 관계도 파탄났어요. 저희의 복수는 완벽하게 성공한 거였죠. 하지만 복수가 끝나고 나니 묘한 허무함이 밀려왔어요. 그 허무함을 채워준 건 준우 씨였어요. 복수를 함께하면서 생긴 동지애가 점점 더 깊은 감정으로 발전했거든요. 우리는 서로의 어둠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진실할 수 있었어요. 준우 씨가 먼저 고백했어요. 처음에는 복수 때문에 당신과 함께했지만 이제는 정말 당신을 사랑하게 됐어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복수라는 극한 상황에서 만난 우리였지만 그 과정에서 진짜 사랑을 찾게 된 거죠. 서로의 모든 면을 알고 있기 때문에 숨길 것도 없었고 무엇보다 서로를 완전히 신뢰할 수 있었어요. 드디어 준우 씨와 저는 각각 이혼 절차를 마무리했어요. 저는 남편의 불륜과 사기 행각을 근거로 상당한 위자료를 받았고 준우 씨도 소연의 배신을 증명해서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조건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로운 몸이 되었어요. 이혼이 성사된 후 우리는 공식적으로 연인 관계가 되었어요. 더 이상 숨어서 만날 필요가 없어졌죠. 준우 씨는 저를 정말 소중하게 대해주었어요. 복수 과정에서 보여준 차가운 모습과는 달리 연인이 된 후에 그는 정말 따뜻하고 다정한 남자였어요. 무엇보다 준우 씨와 함께 있을 때 제가 진짜 여자로 느껴진다는 게 가장 좋았어요. 전 남편은 저를 그냥 집안일 하는 사람 정도로 생각했는데 준우 씨는 저를 한 명의 매력적인 여성으로 바라봐 주었거든요. 복수를 함께 해낸 파트너이자 진정한 동반자였던 거죠. 연애를 시작한 지 반년 정도 되었을 때 준우 씨가 깜짝 프러포즈를 했어요.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무릎을 꿇고 반지를 건네주더라고요. 그 반지는 소연에게 줬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었어요. 더 크고 더 아름다웠죠.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해낸 일을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행복한 일들을 함께 만들어가고 싶어요. 저와 결혼해 주세요. 저는 주저없이 승낙했어요. 준우 씨와 함께라면 정말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무엇보다 우리는 서로의 모든 면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신뢰할 수 있었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우리는 소연과 제 전남편의 소식을 계속 추적했어요. 호기심 때문이기도 했지만 혹시라도 우리에게 복수를 시도할까 봐 경계하는 의미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들의 상황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참혹했어요. 소연은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고 들었어요. 계속된 스트레스와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우울증과 피해망상에 시달리게 된 거죠. 그녀가 입원하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누군가 나를 노리고 있다였다고 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맞는 말이었지만 이미 모든 게 끝난 후였죠. 제 전남편도 마찬가지로 비참한 상황이었어요.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변두리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용직 일을 전전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죠. 가끔 술에 취해서 제게 전화를 걸어오기도 했는데 항상 같은 말만 반복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뭔가 잘못됐어. 누군가 우리를 함정에 빠뜨린 것 같아. 하지만 그들이 진실을 알아낼 가능성은 거의 없었어요. 우리는 완벽하게 증거를 인멸했으니까요.
준호 씨의 의학적 지식과 제 치밀함이 결합된 결과였죠. 우리의 결혼식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제주도의 고급 리조트에서 소규모로 진행했는데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에 감동받았어요. 특히 준호 씨의 친구들은 그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처음 본다며 저희를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신혼여행은 유럽으로 3주 동안 다녀왔어요.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그리고 그리스까지 돌아다니면서 정말 꿈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과거의 모든 상처와 복수의 기억들은 완전히 잊고 오직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만 가득했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정말 놀라운 소식이 있었어요. 임신을 한 거예요. 결혼한 지 겨우 2달 만의 일이었죠. 준호 씨는 그 소식을 듣고 펑펑 울었어요. 정말 믿을 수 없다고.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생기다니. 과거의 모든 일들이 이 순간을 위한 과정이었나 보다며 준호 씨가 행복해서 우는 거라고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 기분이었어요. 복수와 증오로 시작된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다니 정말 인생이 신기했어요. 임신 기간 동안 준호 씨는 저를 정말 극진하게 돌봐주었어요. 입덧이 심할 때는 병원에서 직접 수액을 놓아주기도 했고 태교를 위해서 매일 밤 뱃속의 아기에게 이야기를 해주기도 했어요. 의사다 보니 임신과 출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서 더욱 안심이 되었죠. 그런데 임신 7개월쯤 되었을 때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소연이 정신병원에서 퇴원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며칠 후에는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소연이 자살을 시도했다는 거였어요. 다행히 발견이 빨라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그녀가 남긴 유서의 내용이 문제였어요. 자신이 누군가의 치밀한 음모에 의해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거든요. 물론 구체적인 증거나 이름은 없었지만 경찰에서 혹시라도 수사를 시작할까 봐 걱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준호 씨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상황까지도 우리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소연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라는 의료 기록이 있잖아요. 피해망상증 환자의 말을 누가 믿겠어요? 오히려 이런 일로 인해 우리의 무고함이 더 확실해질 거예요. 정말로 그랬어요. 경찰에서 형식적으로 조사를 했지만 소연의 정신병력과 구체적인 증거 부족으로 인해 수사는 일주일도 안 되어서 종료되었습니다. 오히려 소연은 허위신고와 업무방해 혐의로 경고를 받게 되었어요. 그 일이 있은 후 준호 씨와 저는 더욱 끈끈해졌어요. 위기를 함께 극복하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더욱 깊어진 거죠. 무엇보다 우리가 정말 완벽한 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드디어 아이가 태어났어요. 건강한 여자아이였는데 정말 예쁘게 생겼어요. 준호 씨를 닮아서 이목구비가 뚜렷했고 저를 닮아서 피부가 하얗고 부드러웠어요. 준호 씨는 딸을 처음 안았을 때 또 울었어요. 이번에는 감동의 눈물이었죠. 우리 딸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과거의 모든 어두운 일들은 완전히 묻어두고 오직 사랑만 받으며 자라게 해주고 싶다고 준호 씨가 말했어요. 저 역시 같은 마음이었어요. 이 아이는 복수와 증오가 아닌 진짜 사랑에서 태어난 아이였으니까요.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준호 씨는 병원 일정을 조정해서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저도 번역일을 줄이고 육아에 전념했어요. 정말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이었죠. 가끔 과거의 일들을 떠올려 볼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남편의 배신을 알았을 때의 그 절망감, 복수를 계획할 때의 그 차가운 마음,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던 그 시간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과정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었어요. 무엇보다 준호 씨와의 만남은 정말 운명이었다고 생각해요. 복수라는 어둠 속에서 만났지만 결국 서로를 구원해준 거잖아요.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끼리 만나서 서로를 치유해주고 결국 진짜 사랑을 찾게 되었으니까요. 지금 우리 가족은 정말 행복해요.
준호 씨의 병원도 더욱 번창하고 있고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새로운 보람을 찾았어요.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확고해서 어떤 시련이 와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둘째도 계획하고 있어요. 준호 씨가 아들을 원한다고 해서요. 첫째가 워낙 순하고 예쁘게 자라주고 있어서 둘째에 대한 기대도 크거든요. 어제는 딸이 처음으로 엄마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과거의 모든 상처와 아픔이 완전히 치유되는 느낌이었죠. 소연과 제 전남편은 어떻게 지내는지 더 이상 관심도 없어요. 가끔 준호 씨를 통해서 들리는 소식에 따르면 소연은 아직도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라고 해요. 제 전남편도 여전히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하지만 그것도 이제는 먼 옛날 이야기 같아요. 오히려 저는 그들에게 감사한 마음까지 들어요. 그들의 배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테니까요. 인생이란 정말 신기해요. 가장 어두웠던 순간이 가장 밝은 미래의 시작점이 되기도 하는군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어떤 시련이 와도 두렵지 않아요. 준호 씨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는 이미 가장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해냈으니까요. 딸이 더 크면 이런 이야기도 해줄 거예요. 물론 구체적인 복수의 내용은 빼고 인생에는 때로 힘든 일이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싶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한 사랑의 소중함을 알려주고 싶어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 신뢰가 모든 관계의 기초라는 것을 가르쳐줄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정말 완벽해요. 준호 씨가 병원에서 돌아와서 딸을 안고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싶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제야 제대로 알겠어요. 과거의 모든 상처와 복수는 이제 정말 과거가 되었어요. 대신 미래에 대한 무한한 희망과 기대로 가득해요. 준호 씨와 딸과 함께하는 새로운 인생이 정말 기대되거든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께 말하고 싶어요.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밝은 아침이 찾아와요. 저처럼 말이에요. 진짜 행복은 상처를 딛고 일어설 때 찾아오니까요.